한국문화콘텐츠연구원 수호클극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과 같이 재미있고 기이한 사건이나 이야기, 그리고 관심 있는 주제 등을 골라서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 에피소드는 저번 주에 이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직업 10가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여자 생선 장수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16세기 튜더 왕조 시대에 영국에서 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결혼하여 가정주부가 되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직업을 갖는다는 것에 대하여 당시 여자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자 생선 장수는 그 직업의 성격상 이러한 사회 통념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들은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훈제에 내다 팔면서 남편의 일을 거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바다에 나가고 없을 때는 자영업자로서 아주 자유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여자 생선 장수는 거칠고 강인했습니다. 생선을 사라고 외치려면 목소리가 커야 하고 강단도 남달리 강해야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술을 마셨고 담배도 피웠으며 욕설도 잘했습니다. 이러한 행실은 여성들에게 유달리 정조와 도덕성을 강조하던 16세기 튜더 시대의 풍조와는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여자 생선 장수는 남자들을 주눅들게 만드는 거친 여자의 전형이 됩니다. 이후 이들은 사회체제와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면서 보수적인 귀족이나 사람들의 반격 대상이 됩니다. 영어에서 그녀들을 지칭하는 여자 생선 장수라는 말은 입이 거칠고 행실이 난잡하며 목소리가 큰 여자라는 경멸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사회적 풍습에 어긋나는 행실을 보인 여자들을 당시는 스콜드, 즉 입이 사나운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스콜드 혐의로 기소되어 치안판사 앞에 선 여자들에게는 재갈과 자맥질이라는 두 가지 형벌 가운데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우선 재갈이 있습니다. 형벌 집행인은 스콜드에게 재갈을 물리게 한 후 보삐에 밧줄을 묶어 그녀를 끌고 길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자맥질은 여자를 의자에 묶은 채 물속에 빠뜨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는 자맥질 형벌을 받을 때 익사하는 여자가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재갈과 자맥질은 사납고 제멋대로 구는 여자에게 창피를 주어 길들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지역사회 주민들은 신나는 볼거리로 여겼다고 하는군요. 끔찍한 일이죠. 요즘 시각에서 보면 마녀 사냥과 다를 바 없습니다. 7번째, 바이올린 현의 제조인이 있었습니다. 17세기에는 바이올린 현의 제조 기술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바이올린은 줄이 세뿐이었습니다. 당시 바이올린 제조인들은 저음을 낼 수 있는 두껍고 짧은 팽팽한 현을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양의 창자를 꼬아 현을 만드는 신기술로 해결됩니다. 양창자 바이올린 현의 재료는 길이가 30m나 되는 양의 하부 위장관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바이올린 현의 제조인은 재료 확보가 쉬운 도살장 근처에 살았습니다. 현의 제조는 양의 온기가 남아있을 때 창자를 떼어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자를 손상하지 않고 떼어내는 일은 섬세하면서도 아주 구역질 나는 작업이었습니다. 먼저 위장관이 터지지 않도록 배를 부드럽게 갈라야 했습니다. 자칫해서 칼이 흔들리면 반쯤 소화된 풀로 채워져 있는 현 제조용 창자를 망쳐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창자의 지방과 힘줄, 혈관을 모두 손으로 긁어내야만 했습니다. 노폐물을 제거한 뒤 나무를 태운 재를 넣은 물에 창자를 담가둡니다. 재와 물을 정기적으로 갈아주면 일주일 정도 지난 후 창자는 세척되었습니다. 세척을 마치면 창자 중 양끝에 폭이 넓어 비싼 것은 소시지 제조업자에게 소시지 껍질에 쓰라고 보냈고 남은 양끝이 가느다란 창자는 여러 가닥으로 잘라 다양한 두께로 다발을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닥의 양끝을 작은 갈고리에 하나씩 고정해 놓고 한꺼번에 여러 차례 반복하여 꼬았습니다. 이를 모두 꼬은 다음에 각각의 현을 말렸습니다. 요즘은 바이올린 현을 만드는데 양의 창자, 나일론, 강철줄을 조합하여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열렬한 바이올린 애호가들은 양의 창자가 가장 온화한 음색을 낸다고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다고 합니다. 8번째, 시체도굴꾼이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18세기 외과적인 지식의 발전을 가로막은 것은 해부에 필요한 신선한 시체의 부족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처형된 사형수의 시체만이 합법적인 해부 실습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육신의 부활에 대한 기독교적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던 시대라 사람들은 죽은 후 자신의 몸이 해부되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형벌 중 교수형을 하고 난 다음에 창자를 끄집어낸 후에 4등분하는 형벌이 유럽 사회에서 가장 끔찍하게 여겨졌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1793년 영국 런던의 의과대학생은 200명이었지만 1823년에 접어들자 1000명이 넘게 됩니다. 게다가 모든 의대생이 해부 실습용 시체 한 곳씩을 원했습니다.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이 있는 것은 불변하는 세상의 법칙인지라 시체도굴꾼이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기게 됩니다. 시체도굴꾼들은 교회 묘지에 불시에 침입하여 시체를 훔치고 그 시체들을 의사와 의과대학생들에게 팔았습니다. 상호 필요에 의한 일이었으므로 출처에 관한 질문은 일체 없었다고 합니다. 시체 탈취를 경계하는 유가족과 교회의 감시가 계속되어 공급이 줄어드는 것과는 별도로 시간이 갈수록 시체에 대한 수요는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때 월리엄 버크와 월리엄 헤어라는 시체도굴꾼이 시체를 도굴하는 대신에 시체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고 나름대로 독창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계획을 곧 행동에 옮겨 연구가 없는 노숙자나 여행객 등을 죽인 다음 에든버러 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수인 녹스에게 공급했습니다. 이들의 살해 방법은 오로지 코와 입을 막아 질식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온전한 시체를 얻을 수 있었고 녹스 교수에게서도 의심을 받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메리 패터슨이라는 매춘부가 헤어와 버크의 희생자가 되어 해부대에 올랐을 때 그녀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과대학생 중 하나가 그녀의 단골 손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 그들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또 하나의 다른 시체가 증거가 되어 두 사람은 구속됩니다. 둘 가운데 오로지 버크만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헤어가 버크의 살인에 대해 증언하는 대가로 불기소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1829년 버크는 2만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켜보는 가운데 교수형에 처하게 되고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법률에 따라 그 시신 역시 에든버러 의대에 넘겨져 해부용 시신으로 쓰이게 됩니다. 버크의 피부로는 책의 표지를 만듭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범죄자의 피부로 책을 만드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의 해골 역시 에든버러 대학의 해부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그의 이름은 질식시켜 죽이다라는 영어 동사형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시체의 불법 거래를 막은 것은 의회에서의 법령 개정이었습니다. 1832년 만들어진 해부법은 구빈원에서 사망한 빈민자의 시신을 해부 실습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 구빈원은 항상 10,000원이었습니다. 늘 사람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공급은 충분했고 당연하게도 사양 산업이 된 시체도굴은 돈벌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없어집니다. 9번째, 카스트라토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카스트라토는 남성을 거세한 가수를 말합니다. 변성기 이후 음력이 내려가는 것을 막고 여성의 음력인 소프라노를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세 수술은 8세부터 10세까지의 소년에게 행해졌는데 수술 방법이 소름 끼치도록 잔인했습니다. 먼저 의식을 잃을 때까지 소년을 펄펄 끓는 목욕통에 담갔습니다. 소년이 의식을 잃으면 깨어나기 전에 손을 사용해 소년의 고환을 곤죽이 되도록 뭉개고 또 뭉갰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고환과 이어진 정관을 가위를 사용해 절단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수술 중 소년이 죽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카스트라토의 전성기는 18세기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만 해마다 4천여 명의 소년이 거세당했으며 대표적 카스트라토인 파리넬리도 이 시기의 인물입니다. 거세된 사람 중에 오페라 가수로서 정상에 오른 이는 40여 명, 고작 1%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 실패했고 이들은 주로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남자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카스트라토들은 음경이 미발달했으며 전립선의 발육도 부진했다고 합니다.
무대에 서면 키가 크고 당당한 인상을 주었지만 팔과 다리가 몸통에 비해 유별나게 길었으며 허리와 공둥이, 가슴, 눈꺼풀에 지나치게 지방이 껴 있었습니다. 카스트라토들은 희로가 부정해서 금방 낄낄거리고 웃다가 금방 불같이 화를 내는 등 변덕과 자만심이 극에 달했습니다. 황관, 다시 말해서 내시와 그 성격이 비슷했다고 하는군요. 카스트라토의 전성기는 1650년에서 1750년까지였습니다. 가톨릭 계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세 관행은 19세기 말까지 지속하였습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카스트라토이자 최후의 카스트라토는 알레산드로 모레스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현재 음반으로 남아있으며 음질은 좋지 않지만 카스트라토의 존재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10번째, 무두장이라는 직업입니다. 무두장이들은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암소, 송아지, 황소, 돼지, 말, 양, 개 등의 생가죽을 무두질했습니다. 그들은 도살장에서 미리 손질하여 소금에 절인 다음 씻어놓은 피비린내가 채가시지 않은 생가죽을 한꺼번에 수레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런 다음 단내나고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석회갱에 넣어 모근을 느슨하게 하고 지방 조직을 연하게 했습니다. 갱 속에 든 용액은 물에 소석회를 붓고 오줌을 첨가해 만들었다고 하는군요. 생가죽이 갱 속에서 부패와 연화 작용을 수주간 거친 후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 생가죽을 꺼냈습니다. 커다란 구분 작업대인 플래싱 빔에 올려놓고 털을 뽑고 반대쪽에 있는 덜 부패한 살을 제거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아주 작은 털 한 올까지도 다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털이 제거된 생가죽은 뒤집어 오랫동안 석회수에 담가둔 후 부풀고 젖은 지방 조직을 날카로운 칼로 벗겨냈습니다. 벗겨낸 지방은 모아두었다가 비누를 만드는 곳에 보냈습니다. 탈모와 지방 제거를 거친 생가죽은 베이팅갱에 넣어졌습니다. 생가죽을 알칼리액에 담가 석회를 제거하고 더욱더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베이팅 작업입니다. 베이팅용 알칼리액은 물에 오래 숙성한 개똥을 탄 것입니다. 개똥물에 담가두면 생가죽은 석회가 제거되고 세균과 효소가 침투하여 나긋나긋하고 유연해진다고 합니다. 고대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개똥수거는 하나의 독립된 직업이었습니다. 개똥수거인은 양동이를 들고 개똥을 주우러 이거리 저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보통 아이들이었으며 개똥을 담은 양동이를 무두질 공장에 배달하여 아주 적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적당한 기간 베이팅갱에 넣어두었다가 생가죽은 마지막으로 오크나무 껍질을 넣은 탄인에게 1년 동안 담가둡니다. 그런 다음 지붕 아래에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렸습니다.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느라 피운 불에서는 끊임없이 연기가 났습니다. 그 연기에 탄인갱의 냄새, 석회갱의 악취, 베이팅에게 고약한 냄새가 뒤범벅되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오래 생활한 무두장이들은 각종 건강질환을 포함해 퇴행성 질환이라는 직업병을 앓았습니다. 몸에서 풍기는 지독한 악취로 아내에게서 지독한 구박을 받은 것은 덤이었을 것입니다. 무두장이는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한 천한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형편없는 보수와 낮은 신분을 감수하며 일생 동안 놀랄 만큼 고된 일을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부드러운 가죽이 없었다면 공사장 인부들, 하수관 수색꾼들, 쥐잡이꾼들이 착용하는 앞치마와 허리띠는 없었을 것입니다. 말이 끄는 밭가리도 존재하지 않고 기병대도 돌격하는 기사도 없었으며 채식 필사본과 증기기계를 움직이는 벨트도 없었을 것입니다. 벨트가 없었으니 당연히 산업혁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2번에 걸쳐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직업인 구토물 수거인, 갑옷 담당 종자, 여자 마법사, 사형 집행인, 흑사병 매장인, 여자 생선 장수, 바이올린 현 제조인, 시체 도굴꾼, 카스트라토, 그리고 무두장이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천한 신분과 형편없는 소득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문명과 문화는 여러 시대에 걸친 최악의 직업들을 담당한 그 모든 얼굴 없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현대의 우리 문명 세계를 형성시킨 실질적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 올리겠습니다.
겨울잠쥐는 겨울에 동면하는 식용 설치류로서 작은 다람쥐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선충은 매미 등의 선형동물입니다. 팔레르모는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에 있는 도시입니다. 커미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작고 가느다란 일년생 풀입니다. 모두질은 가죽을 부드러운 피역으로 가공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속에 올리겠습니다. 토니 로빈슨과 데이비드 월콕이 짓고 신두석이 옮긴 불량직업자 녹사와 더 리스토마니악스가 엮고 이경희가 옮긴 더 그래픽북을 참고했습니다. 위키 백과에서 14세기 구토사파, 구토하는 사람을 그린 1681년 그림, 갑옷 그림과 사진, 겨울잠쥐 사진, 흑사병 관련 사진, 바이올린 관련 사진과 그림을 참고했습니다. 이집트 네페르호테프의 벽화, 루벤투스 그림 트리말카오의 연애, 장천석 그림 생선장수, 신윤복 그림 어물행상, 김홍도 그림 행상, 김재철 사진 제주해녀, 그리고 2010년 영화 버크앤헤어도 참고했습니다. 소쿨극장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